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17부 공신들의 운명, 민씨 가문의 최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15년 6월 세자 이제는 숙부인 민무회에 대한 국문이 길어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세자 이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초조했냐면은 2년 전에 있었던 민무의 숙부와의 어떤 사건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라도 이 국문을 하는 과정에서 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거론이 된다면은 또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만약에 혹시라도 그 사건이 거론이 된다면은 자신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은 분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자 이제를 불안하게 만든 2년 전의 그 사건은 대체 어떤 사건이냐? 뭐길래 이렇게 불안해하냐? 자,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서요. 1413년 4월입니다. 그때 원경왕후 민씨가 잠시 좀 병석에 누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자 이제, 그리고 효령대군, 충녕대군, 이 세 사람이 함께 모후를 간병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이제 누이의 와병 소식을 듣고서 살아남은 두 동생이 있었죠. 민무휴가 민무회가 문병을 왔는데 그때 우연찮게 딱 이 세 사람만 같은 공간에 있을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틈타가지고 민무회가 세자 이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전에 죽었던 자신들의 형 민무구와 민무질은 딱히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었는데 다소 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아마도 민무회는 세자 이제가 자신들의 처지를 좀 동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보험을 들어주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꺼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이제 미래의 왕인 세자한테만큼은 우리가 좀 점수를 따가지고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지는 말자.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취지하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웬걸? 세자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민씨 가문은 오만 방자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화를 입은 거 아니냐? 그걸 왜 억울하다고 하시냐 하면서 민무회한테 아주 대놓고 면박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자의 그런 정식 감각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정식 감각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바로 이제 계산기를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마 세자 입장에서는요, 공연히 여기서 숙부들을 동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 말이 혹시라도 자기 아버지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는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 아버지가 민씨 가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뻔히 아는데 이거 동정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민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기 집에 살면서 삼촌 하면서 따라다녔던 조카가 그렇게 해서 기껏 키웠더니 다 컸다고 지금 대놓고 자기한테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삼촌한테 이렇게 매몰찬 말을 갖다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민무회가 아마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민무회가 화가 난 나머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세자저하께서는 대체 어느 집에서 자라셨습니까? 라면서 볼멘 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너를 그렇게 조카라고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고 케어해줬는데 그거 다 잊어먹었냐 이거예요. 자, 물론 민무의 이 발언은 기분상은 이해는 가요. 기분상 이해는 가지만 굉장히 경솔하기 짝이 없는 실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딱 나오자마자 세 사람 분위기는 정말 급속도로 냉랭해집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죠. 자, 그러자 같이 있었던 민무휴이 지금 동생이 실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세자한테 사정을 합니다. 지금 무예가 말실수를 한 건데 이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일을 좀 잊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세자 이제도 숙부의 발언을 단순히 실언으로 치고서 발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민무회가 국문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은 국문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작정을 하고 지금 민무회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 하다 보면은 정말 혹시라도 이 얘기가 어디서 튀어나오게 될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자, 세자 이제는 고민 끝에 결국 선수를 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민무가 민무실이 주는 데 있어서도 역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세자 이제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세자 이제는 곧바로 부왕인 태종을 찾아가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이게 단순 말실수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묻어두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무예 삼촌이 2년이 지나도록 도저히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야기를 꺼내게 돼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죠. 아, 태종은 즉각 민무율과 민무열을 불러서 세자와 대제신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발언은 사실로 확인이 돼요.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자가 아뢰었다. 지난 계산년 4월에 중공이 편차나서 신과 효령, 충령이 권례에 있었는데 민무회와 민무휴도 문안을 왔었습니다. 두 아우가 약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신과 두 민씨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령과 효령이 약을 들고서 중전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방 바깥에 세자하고 민무회, 민무율이 잠깐 좀 같이 있게 된 거예요. 민무회의 말이 가문이 패망하고 두 형이 득지한 연유에 대하여 미치기에, 구체적으로 뭔 말을 했는지는 실록에 써있는 건 아닌데 아마 앞뒤 정황을 추정컨대 이때 좀 이제 자기 죽은 형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이 책망하기를 민씨의 가문은 교만 방지하여 불법함이 다른 성에 비할 바가 아니니 화를 입음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대놓고 면박을 준 거죠.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것은 그럴 만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처벌을 받았던 거 아니냐 하면서 매몰차게 이제 면박을 준 거예요. 자, 세자의 이런 야박한 행동에 민무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어서 보면요. 여기서 그 문제의 폭탄 발언이 나오게 되죠. 민무회가 신에게 이르기를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 어릴 적에 우리가 얼마나 케어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모른 척 하기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신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민무율이 신을 따라와 말하기를 민무회가 실언을 하였으니 이 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민무율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나서죠. 하기에 신이 오래도록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도 삼촌이 말실수를 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심각하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일단 넘어가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국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뭔가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자기는 불고지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어놓고서 아버지한테 고하지 않은 그 죄가 있는데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선수를 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좀 이제 뭐라고 포장을 해서 말을 하냐면은 오늘날에도 개전할 마음이 없고 또 원망하는 말이 있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즉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고자질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떠는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졸지의 불똥이 가만히 있던 민무일한테 튀고 맙니다. 그러니까 민무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자기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고는 민무회가 다치고 다닌 거고 오히려 자기는 그때 분위기를 좀 수습하려고 한 거밖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불똥이 민무일한테도 튀게 되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태종은 이때 정말 세자가 무지하게 이뻐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태종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민무회를 처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씨 가문을 완벽하게 아작을 내는 걸 원하고 있었는데, 민무회는 지금 어쨌든 염치홍 사건으로 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무율은 지금 딱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민무율까지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냐라고 지금 한참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겠죠.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여기서 민무율한테도 죄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건수가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태종은 민무휴를 같이 엮어가지고 세자에 대한 불경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무일의 직첩을 거두라고 명을 내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처벌은 아니에요. 자, 이에 신하들은 민무일과 민무회 두 사람이 세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불경을 저질렀는데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연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태종은 이 이상 두 사람을 처벌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태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갑자기 화제를 돌려요. 야, 지금 나라가 가뭄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고통에 빠져 있는데 이게 더 큰 금신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민씨 가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뭐부터 먼저 얘기를 해라. 이 가뭄에 대한 해결책이나 먼저 내놓으라고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랜 세월 태종에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신하들, 이게 태종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말 기적의 논리가 하나 탄생을 하는데 신하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하, 지금 가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가뭄이 왜 일어났냐 했을 때 가뭄이 일어난 이유는 신하가 임금에게 불충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천지간의 기운이 어긋나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께서 가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은 별거 없다. 지금 일어나는 가뭄은 민씨 형제가 불충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내리는 벌이다. 그러니까 그 민씨 형제를 처벌하면은 당연히 천지간의 기운이 바로잡혀서 가뭄도 자연 회수가 될 거 아닙니까? 라면서 그렇게 이제 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태종이 원했던 대답이긴 하죠. 자, 그런데 태종 여기서 또 눈물 연기를 보여줍니다. 태종이 또 짐지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장모인 송씨가 오늘 내일 하는데 꼭 이 와중에 민물과 민무회를 처단을 해야 되겠냐?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겠냐? 그거 좀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종은 지금 중전이 노모 송씨가 위중한 탓에 울면서 밥도 제대로 먹고 있지 않는데 지금 이판국의 동생들을 도성 안에서 처형을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도성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태종은 민모율과 민무회를 일단 먼 지방에 안치시키는 것 정도로 하자고 타협안을 내놔요. 많이 본 패턴이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태종은 장모 송씨가 세상을 뜰 때까지 두 민씨 형제를 살려둘 마음은 아마 손톱만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지금 당장 처단을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신하들 또한 이것이 태종의 본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하들은요, 뭐라고 이제 이구동성을 외치냐면은, 아니, 지금 모든 백관들이 처형을 주장하는데, 유배가 웬 말입니까?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특히 이때 하륜이 총대를 메고 나와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신하들하고 태종 사이에서는 옥신각신하면서 신랑이가 오갑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어떻게 해서든 모양새 좋게 가고 싶은 거예요. 본심은 사실은 정해져 있지만. 자, 그래서 마침내 태종이 상당히 묘한 명령을 하나 내려요. 그 명령이 뭐였냐? 이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일단 민무일과 민무회를 각기 지방에 안치를 시켜라. 그렇게 하되 만약에 혹시라도 이들이 신세를 비관해서 자결을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막지는 말아라. 자결하고 싶으면 자결하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미묘한 명령을 한 가지 내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진하려면 말리지 말라니. 민무일과 민무회가 언제 자진하겠다고 나서기라도 했었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 당연히 째까다고 눈치채죠. 아, 이거 이런 뜻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즉각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해가 바뀌어서 1416년 1월이 됐습니다. 결국 민무휴과 민무회는
유배지에서 자진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이들의 자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다들 아시죠, 그죠?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진을 강요받은 셈이 되었어요. 이로써 장인 민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민씨 사형제는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민씨 가문은 멸문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하륜에게 전지하기를 민무율과 민무회를 내 어찌 사랑하여 보호하겠는가. 다만 어미 송씨가 연로하고 중공이 몹시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니 하륜이 대답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즉시 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승의 말이 옳다 하였다. 그러니까 태종이 좀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신랑이를 버리는 척 하다가 막판에 마지못해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의금부 도사 임행진을 원주로, 송인산을 청주로 보내고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전지하였다. 그러니까 이 원주와 청주가 민무휴가 민무회가 각기 유배간 곳이죠. 자,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요. 굳게 지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하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 정말 희한한 명령을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무신에 임행진이 돌아오고 16일 기위에 송인산이 돌아와서 아르기를 민무휴가 민무회가 모두 자진했습니다 하였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 야, 만약에 걔네들 자결하려고 하면 그거 말리지 마라. 언제 자결한다고 했어요 걔네들이? 그죠? 그래서 되게 희한한 명령을 드린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이 말을 듣고서 아, 자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서 민무휴가 민무회가 감을 잡고 알아서 자진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명령을 전달했던 의금부 도사가 가서 이제 반쯤 협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전하의 명령이 이런데 너 어떻게 할래? 자결 안 하냐?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자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민씨 가문이 아작이 나버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무구하고 민무질의 경우에는 막강한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한다. 그런 논리가 통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겠는데, 아무리 봐도 민무휴가 민무회는 정말 이렇게까지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민무휴라고 민무회는 최근 들어서 갑툭 튀거든요. 민씨 가문이 사형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도 간혹 계세요. 왜냐면 민무구하고 민무실은 원체 유명한데 민무휴, 민무회는 저 뭐하는 사람들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눈에 띄는 활약이 없던 인물들이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그죠? 민무휴라고 민무회는 가만히 보면요. 민무구, 민무질만큼의 유력한 공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두 사람은 그다지 야심도 크지 않은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즉 태종 입장에서는요. 전혀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죽여야만 했는가? 실제로 사건 초기에 이숙번이 물어봐요. 태종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민무휴가 민무회가 혹시 자기 형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자 이제 태종이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내가 쟤네들 잘하는데 민무휴가 민무회는 오히려 자신의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심을 품는 게 아니라 공포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 화가 자기들한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해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쟤들은 복수는 꿈에도 못 꿨을걸? 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민무휴가 민무회는요. 딱히 역심을 품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반역을 할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미 민씨 가문은 장인인 민재도 죽었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민무구, 민무질 숙청 당했겠다. 그리고 중전도 지금 사실상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그리고 장모는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민씨 가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민씨 가문은 왕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도 태종이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숙번이 말하기를 민무고 민무질의 해를 본 까닭으로 복수할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하니, 그러니까 민무일과 민무회가 지금 한참 이제 염총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특히 민무회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한참 불거지고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숙번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민무회가 자기 두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복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태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일찍이 보건대 민무회가 성질이 본래 사납고 고약하여 어지지 못한데 어찌 형제의 원수를 돌아보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 좀 어느 정도 맞는 게, 가만 보면은 민무휴는 가만히 있는데 민무회가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됨이 좀 경솔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태종은 그거를 간파를 했겠죠. 자기 처남들인데 대강 성격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무의 성격을 간파하고서 쟤는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니야 라고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지난번에 일찍이 계사함으로 인하여 두 형의 일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았다. 특별히 다른 음모가 있어 화가 미칠까 염려된다 하였다. 그러니까 태종의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니까 민무에는 딱히 자기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복수심을 품거나 분기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그 화가 자기한테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종도 민무회와 민무율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태종은 민씨 가문에게 이토록 모질게 굴었던 것일까? 불경죄로 치자면요, 사실 더 심한 막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거이. 이거이가 더 심한 막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이는 유배로 끝나고 유배지에서 어쨌든 편히 생을 마감해요. 천수를 누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공신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숙청을 당했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살다간 공신들도 분명히 있었고, 설사 숙청을 당했어도 이거이처럼 유배선에서 끝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왜 그렇게 유달리 태종은 민씨 가문에게만 모질게 굴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태종 본인만 알고 있겠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다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민씨 가문이 공신이기는 한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외척이라는 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태종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리학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척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지나간 중국 역사를 봐라. 중국에서 외척이 권력 잡아서 전행해가지고 망한 왕조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그걸 꽤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아마도 태종이 이런 점 때문에 외척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인해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야겠다 라는 생각 끝에 이런 멸문지하를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쩌면 사적인 면이 있을 수 있죠.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았던 원경호 민씨에 대한 미움 때문에 어쩌면은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뭐 하여튼 그런 추정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겠죠. 진실이 뭔지는 그건 태종 본인만 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씨 가문이 완전 아작이 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공신들은 또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신들이라고 해서 다 숙청당했던 건 아니에요. 공신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살다간 공신들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조용무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